예,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전해드리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출발을 할 텐데요. 자, 근데 오늘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가 나와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호영입니다. 아니, 어제 막방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근데 오늘 또 여기 또 계시네. 네, 다행히도 별탈 없이. 오늘 나름대로 변장하려고 안경도 일부러 끼고 나온 거죠? 그렇죠, 약간 내가 못 알아볼까 봐. 스파이처럼 그렇습니다. 네. 아, 진짜. 근데 오늘 되게 추워요. 네, 오늘 정말 추워서 저도 오전부터 스케줄이 있어서 소화를 했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럼 잠도 많이 못 잤겠네요? 네, 근데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네. 아니, 근데 하루에 잠 몇 시간 자요? 평일에는 신생아 수준으로? 평일에는 5시간, 4시간 정도 자는 것 같습니다. 네. 방송이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진실된 사람입니다. 진짜 5시, 4시간? 네. 5시. 아니, 내가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우리 과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잠 4시간 정도 잔 학생 손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2명이나 손 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4시간을 자고. 근데 내가 그걸 왜 물어봤느냐 하면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하루에 많이 자면 4시간 자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 자거든. 그렇게 자가지고는 움직이질 못하거든요. 정신이 멍해가지고. 근데 용하다. 여러분 4시간, 이렇게 5시간.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믿어보죠. 하루에 4-5시간 잔다. 제가 또 운동을 오전 시간에 해가지고 그래서 또 퇴근은 늦고 이제 운동을 아침에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중간에 잘 수 있을 때 자긴 합니다. 질문. 운동하는 게 건강에 더 좋아요? 아니면 잠을 더 자는 게 건강에 좋을까요? 잠이 더 건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왜 건강을 해치면서 운동을 해요?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따지고 보면 건강을 해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니, 잘못했지 그럼. 네. 네. 그렇구나. 네. 근데 하여간 여러분들도 이우영 아나운서가 어느 정도 멀쩡한지는 유튜브를 보시면 다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항상 저희는 이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문자를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저희가 방송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드디어 오늘입니다. 오늘 밤 이제 제가 퇴근하고 난 직후에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방송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오늘 밤이 아니라 내일 밤 0시. 오늘 밤에서 이제 내일로 넘어가는 그렇죠. 시간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주 그게 참 그래요. 네. 혹시 사주 봐요? 안 봅니다. 사주를 보면은 밤 11시 반에 그러니까 이 12시나 12시 반에 태어난 사람은 자시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게 다음 날로 쳐야 되는지 전날로 쳐야 되는지 이게 아주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 벌써 밖에서 우리 제작진이 전부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예. 사주를 다 한 번씩 본 사람들이에요. 앵커님과 눈이 마주치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는데요. 네. 그런 줄 아세요. 엑스포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전을 이끄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27일 최후의 끝이 났다는 종이 울릴 때까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총리가 한국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을 했는데요. 실제 아직 투표하지 않아서 뭐라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국민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한 총리에게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다고 한 총리는 전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투표 직전에 진행하는 최종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부산 엑스포가 인류가 당면한 공동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연대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최종 PT에서 10여 년간 이어진 우리 국민과 정부의 유치 노력 및 열망, 부산의 매력, 참가국 지원 방안 등 부산 엑스포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부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최종 PT 연사에 대해 투표 직전까지 비공개에 붙이고 있는데 한 총리 등 그간 유치 교섭 활동을 전개해온 정부 재계 인사와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이 함께 출격해서 부산의 엑스포 개최 당위성을 설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특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최종 PT 연사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을 득표한 나라가 나오면 그대로 개최지가 결정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2개 국가가 2차 결선 투표에 진출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1차에서 이탈리아 로마를 누르고 결선으로 진출해서 결선에서 이기는 역전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우디보다 유치전에 늦게 뛰어들었고요. 사우디처럼 종교, 지역 등에 기반해서 기본적으로 확보되는 표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열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간 엑스포 개최지 투표 전례를 보면 1차에서 다득표한 국가가 결선에서도 승리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최종 결과 발표가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0시 이후 새벽 시간대 나올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지금 한 총리는 정부와 민간이 같이 했다는 점이 제일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치전 과정에서 외교적으로 네트워크가 생기는 등 배운 것도 있고 기업에도 사업 면에서 기회가 됐다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입니다. 네, 뉴스 인앤아웃에서 이제 내일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 좋을 텐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PT 체조라고 알아요? 네. 네? 네, 알죠. 근데 왜 자꾸 PT 그래요? 이거 PT 체조 생각해서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을 텐데. 운동할 때 받는 PT도 있죠. 아, 운동할 때 받는 PT도 네. 있죠. 여기서 PT 그러면은 방기문 총장께서 운동을 하시는 게 아니고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거죠. 네. 예.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말이에요. 이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효율적인 제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효과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중요시하고 그리고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건 굉장히 과정이 길어요. 반대하는 사람한테 설득해야지 내 얘기도 해야죠. 이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얘기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최선을 다했나 이런 것들. 물론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맨 처음에는 거의 손 놓고 있다시피 했대요. 내가 어디서 들었냐면 YTN TV를 통해서 아까 오전일 거예요. 학교 갈 때 내가 들었는데 이거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막판에 스파트를 올렸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최선을 다했다는 이 과정만은 전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결과 가지고 여야가 뭐 네가 잘했네, 내 덕분이다, 네 덕분이다, 혹은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는 아니지. 서로가 네 책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 봐 저는 그게 굉장히 좀 걱정이 돼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민도를 가진 국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의 과정에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전 된다라고 보고요. 그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뿌듯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결과가 좋으면 더 좋겠죠. 근데 저는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뭐 1차 득표 다득표한 국가가 결선에서 승리했다. 이건 과거의 사례죠. 하지만 사례는 언제든지 새로운 사례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거지 존재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과 연관된 질문인데 혹시 요즘 이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죠. 서울의 봄 보셨나요? 안 봤어요. 근데 그거 왜 안 봤냐 하면 저는 그때 현장에는 없었지만 제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우리 집 근처가 11.6 그때 당시에 사직동에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제 중학교 동창 중에서 아버님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꽤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 그때 경호실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좀 중학교 동창 아버님들 중에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뭐 12.6 때 그리고 11.12 사태 때 이럴 때 뭐 탱크 광화문에 있고 막 이런 거 학교 가면서 너무 봤던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근데 그걸 뭐 극장 가서 또 보느냐 우리 나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근데 뭐 물론 그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창작
하고 이제 상상을 바탕으로 그래요? 한 영화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오늘 기준으로 누적 관객 수가 200만 명을 돌파를 했더라고요. 언제 개봉했는지 모르겠네. 얼마 안 됐습니다. 11월 22일 그러니까 6일 됐네요. 전두환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두광이 나온다고요? 맞습니다. 네. 예. 이름도 잘 줬어요. 제가 오늘 11시 55분 영화로 보고 왔습니다. 네. 자, 이 관련 이야기 제가 오전 일정이라는 게 그거였구만. 아니요, 운동하고 시간이 좀 남았어요. 네. 자,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탄핵안을 발의해놔야 된다. 총선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면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반헌법적, 반민주적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김용민 의원,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정권이 권력을 사용하는 대범함을 놓고 보면 22대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썼고요. 민영배 의원은 친명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탄핵으로 발목되기를 분질러 놨어야 한다. 이렇게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자,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이른바 막말 퍼레이드는 끝을 모른다.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헌법재판소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이 대통령에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탄핵을 요구하는 사유도 이와 같은 중대성을 지녀야 한다 말한 바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문제는 이런 발상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에게만 국한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면서 이들 주위에는 이제 강성 지지층이 있고 팬덤 정치를 형성하고 날이 갈수록 민주당의 반민주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나온 강경한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역시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나온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이걸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잠깐만 제가 좀 이 강의는 아니지만 네. 이 조금 이론적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쿠데타 서울의 봄이라는 그 영화 말씀하셨죠. 112 군사 쿠데타죠. 네, 이게 왜냐하면 또 정청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걸 꼭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쿠데타는 언제 일어나느냐? 제가 그걸 잠깐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식민지 경험을 했던 국가들이 식민지 시절에는 뭐냐면 사회적 분화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거에 비교해서 굉장히 비대한 물리적 공권력을 가진 조직들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키웁니다. 그건 군대하고 경찰이죠. 왜? 억압적인 통치 구조를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식민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식민지가 이제 이 해방이 돼요. 독립을 하죠. 그럼 독립된 국가에 있어서의 새로운 통치자들은 그러면 그거를 줄이느냐 그런 물리적 그 군대나 경찰 규모를 줄이느냐 줄이지 않아요. 그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이들을 굉장히 우대를 해줘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실제 물리적 힘을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분화는 안 됐지만 군대나 경찰력은 굉장히 비대해진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 이들을 우대해 줌으로써 사회적 엘리트들이 군이나 경찰로 진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군대 이게 장교들이라는 게 엘리트 의식을 굉장히 갖게 되고 근데 다른 사회적 부분은 굉장히 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거든요. 이럴 때 뭐냐면 손쉽게 쿠데타의 욕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1년이죠. 5.16 군사 쿠데타가 있었죠. 그다음에 우리가 1979년에 1.12 군사 쿠데타가 있었죠. 이때는 뭐냐면 다른 사회적 분야가 굉장히 발전 정도가 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면 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게 절대로 비대하지도 않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분야들이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들에 대한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군사 쿠데타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1980년 그리고 사실은 박정희 정권 때 좀 계엄령이 있었는데 계엄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국회부터 갔어요 옛날에는. 예? 국회 폐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계엄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헌법적으로 따지면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하게 돼 있는데 계엄을 할 정도면 제도로 따지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는 설득력 있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설득력 떨어지는 얘기를 반복하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오래 드리는 이유가 국민들의 행여 불안해할까 봐 그래요. 이렇게 해서 불안해지면은 그거 사실 본인들이 부메랑으로 맞습니다. 예? 왜? 불안해지면 국기 결집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이러면 코로나 팬데믹 때 당시 민주당 정권이 굉장히 유리했던 이유도 국기 결집 효과였거든요. 불안해지면 본인들이 부메랑 맞는데 이거 의도적으로 왜 이렇게 자꾸 완전히 가상의 소설 가지고 왜 자꾸 이렇게 불안을 키우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적절하다 부적절하다는 언급을 떠나가지고 저는 사실은 이건 뭐 지금 상황에서 전혀 실현 가능한 얘기도 아닌데 글쎄요, 뭐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강성 지지층들도 제가 볼 땐 뭐 계엄령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잠깐 우리 청취자 여러분 혹시 만에 하나 뭐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이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진행을 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 체계가 작동해서 건강을 회복했으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 영향으로 그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현 지도부 그리고 강성 지지층에 기대서 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한다라고 하면서 참담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면역 체계가 무너진 탓에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고 국민 마음에 둔해졌다라고 하면서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정책을 내놔도 사법 문제에 가려진다라고 하면서 사법 리스크를 우회적으로 꼬집었다라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히려 여당인 국민의힘의 최근 동향에 대해선 얼마나 효과를 낼지 불확실하지만 혁신의 노력은 일단 하고 있다. 여당이 강성 지지자들과 결별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국내 정치의 양극화를 극복할 방법으로 다당제 구현을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당장 할 일은 위성정당을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 병립형은 정치 양극화의 피해를 극심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근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를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이 전 대표 준연동형제 유지해야 한다 의견을 냈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준연동형제 뭐 유지하고 뭐 이런 것들 뭐 그거는 사실 그거는 정말 문자 그대로 토론의 여지가 있는 얘기예요. 정치 제도가 어떠한 것들이 모든 장점만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뭐 군소 정당을 연내에 진입시킨다 이거 뭐 취지는 좋지만 아니 그 여당의 얘기도 듣지 않고 단독으로 대충 통과시키는 게 우리나라의 국회인데 군소 정당 들어온다고 그거 갑자기 말 잘 들어준다 이런 보장도 전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뭐라고 생각하는데 이낙연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갈래의 무색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면 지금 더군다나 이낙연 전 대표의 보좌진으로 구성된 분들이 지금 정당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그저께 얘기를 한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결부가 되면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되게 궁금해져요. 그리고 뭐 사실 그 이낙연 대표가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뭐 저는 공감하는 부분은 많은데
이낙연 전 대표는 사실 뭐 저는 굉장히 그 온건 합리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지 제가 여기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의견에 반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의 근본을 따져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당과 그 이후의 민주당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도 뭐 좋았는데 그 이후의 민주당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 있는 친명계 인사들이 과거에는 소위 말하는 문파라고 얘기하는 강성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 사실은 엄청나게 사실 그 이 문자 폭탄이나 이런 걸 받고 상당히 좀 시달렸었거든요. 뭐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과거 토론회 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그때 문재인 후보였었 당시에 이런 문파들의 강성 문자 폭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양념이라고 생각한다. 선거를 재밌게 하는 그 정도로 사실 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점을 저는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당시에 총리를 하셨고 사실은 그때 당시 총리를 하셨을 때 그런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를 그때는 이제 사실은 뭐 이 본인은 강성 지지층의 어떤 공격을 받을 일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조금 오히려 얘기를 했으면 설득력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오늘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및 위성정당 금지 당론 채택을 촉구를 하면서 현 지역구를 포기하고 험지에 출마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지난 4년간 국민께 정치개혁을 수차례 약속했다라고 하면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동형 비례선거제를 사수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길, 그 길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위대한 결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다음 총선에서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면 당이 가라는 곳으로 가겠다. 당이 고전하는 험지 어디든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손잡고 과거의 병립형 비례선거제, 양당 카르텔법을 통과시켜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우리의 운명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울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대의와 가치를 선택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에게 올바른 결단을 이끌어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거듭 당부를 했는데요. 이탄희 의원이 어쨌든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본인의 지역구를 포기하고 험지 출마를 선언하면서까지 연동형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런 정치인 우리나라에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야지 정말 약속을 지키고 말과 행동이 같아지는 우리나라 정치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과 행동이 같아진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측 가능한 정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정치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욕먹죠. 맨날 예측이 틀렸다고. 그런데 이 예측 가능한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정치인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이탄희 의원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쪽의 얘기는 뭐냐면 맞는 얘기지만 지나치게 이상적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치는 이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는 동의해요. 하지만 현실이 이게 이상과 너무 떨어져 있을 때에는 이상을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얘기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탄희 의원이 용인 정출마를 포기하고 험지로 나간다 이런 것도 본인의 장기적인 정치적인 어떤 행보와 미래를 위해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그나마 볼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네. 네. 오늘 잠도 못 잘 테니 좀 자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